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옥의 책치 문을 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동서로 남북으로 그리고 상하로 갈라져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지역이나 그리고 빈부로 갈라진 이 세상을 치유하고자 많은 시인들이 화합의 시 그리고 평화의 시를 쓰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 갈등 해결을 간절히 바라는 시 한 편을 먼저 낭독해 드리고 오늘의 초대 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만약 하나의 집안이라면 이하경. 세계가 하나의 집안이라면 난 하늘 같은 솥을 하나 걸겠어. 한쪽 발은 히말라야 봉우리에 걸치고 다른 한쪽 발은 안데스 산줄기에 걸치고 그 커다란 솥단지에 산봉우리처럼 가득 하얀 쌀을 들이붓고 온 세상의 아이들더러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오라고 해서 따뜻한 불을 지펴 팝을 지으며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얘들아, 만약 우리들의 아버지가 하나라면 이 밥을 지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굶주리게 하겠니? 누구는 따뜻한 방에 재우고 누구는 길바닥이나 들판에서 추위에 떨게 하겠니?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얀 쌀밥으로 배를 채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어느덧 새근새근 잠이 들 테지. 하나의 집, 하나의 아버지를 꿈꾸며 내일도 어김없이 주어질 따뜻한 쌀밥을 꿈꾸며 안심하고 깊은 잠에 떨어질 테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세계가 하나의 집안이라면 난 하늘 같은 솥을 하나 걸겠다는 표현이 참으로 인상적인데요. 하나의 솥에 따뜻한 밥을 지어서 모두가 함께 똑같이 배를 채우는 세상이야말로 정말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시를 쓰신 시인이자 경기도 군포시를 지역구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하경 의원을 모셨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난달엔 지방선거가 있었고 7월에도 국회 일정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 근황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지방선거 때 열심히 뛰어서 다행히 좋은 또 성적을 얻었습니다. 또 7월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선거는 학생들에게 시험 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결과가 좋다니까 다행이네요. 의원님은 꿈꾸지 않는 날의 슬픔, 눈물도 아름다운 나이 등의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한데요. 이하경 의원님이 이러이러한 분인데 의원님을 가장 잘 드러낸 시가 뭘까 막 고민하다가 사실은 방금 전에 낭독한 시를 골랐거든요. 마음에 드신지 궁금하고요. 이 시의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네, 그 시 그냥 편하게 쓴 시인데요. 오늘 들으니까 마음에 드네요. 어려서부터 제가 커나오면서 지금까지도 가장 가슴 아픈 게 생명체로 태어나서 생명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거. 전쟁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또 가정의 어려움으로 자살을 하고 또 모든 갈등으로 번민하고 이 세상이 왜 이럴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정말 자기 존재의 소중함이랄까 이런 것이 느껴지는 세상을 살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시를 써봤죠. 이하경 의원님 하면 한국시민운동의 맏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민운동가에서 정치가로 이렇게 변신해서 한 2년쯤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운동가일 때하고 정치인일 때에 어떤 점이 이렇게 달라졌는지 그런 게 또 궁금합니다. 시민운동 하는 거나 정치나 추구하는 바는 같아요. 아까 세계가 하나의 집안이라면 그 마음의 표현인 세상을 만드는 거. 그래서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또 가난해서 그 스스로 절망하는 사람이 없게 하고 약자들이 이렇게 힘을 갖게 하고 뭐 이런 것은 시민운동이나 정치나 똑같은데 시민운동은 조금 이렇게 자유스럽게 할 수 있고 정치는 모든 그 국민들이 바라보고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크죠. 그리고 또 4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또 더 바쁘게 살아야 되고 뭐 그런 점의 차이가 있죠. 이제부터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의원님의 이력을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작 궁금한 것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소년 이하경의 그 모습입니다. 외향적 성격의 활달한 아이였는지 아니면 좀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혼자 이렇게 책 읽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는지. 지금도 내성적입니다. 예. 정치는 내성적이면 힘든데 그건 뭐 타고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제가 누나들이 저보다 한 20년 연상의 누나부터 있어요. 예. 그러니까 늦게 우리 부모님이 저를 낳았는데 그래서 일을 안 시켰죠.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일을 또 못해요. 예. 그러니까 시골에서 일 못하면 좀 약간 바보 취급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그때 책도 없을 때인데 형이나 누나들이 보던 책들 아무거나 그냥 닥치는 대로 보던 습관이고 또 그때 학교에 우리 초등학교에 지금 국민학교 옛날에 그 학원사에서 나온 그 문고원이 있었어요. 60권짜리 뭐 세계 유인전, 뭐 명작전 이런 거.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뭐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달하게 뛰어노는 것보다는 책 보는 걸 어려서부터 농촌에서 좀 특이했죠. 그래서 그 책 보는 훈련이 미리부터 좀 돼서 지금도 밖에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이 훨씬 좋으니까 그때부터 아마 그런 성격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예. 의원님이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농대가 아주 또 인기가 좋았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농고를 가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정작 농대를 가지 않고 전남대 국문과를 이렇게 들어가셨거든요. 중학교 때 이렇게 클럽 활동 정하잖아요. 근데 문예반이 있어서 아 저기 가면 재밌겠다 해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소월시랄지 그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고 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소설책도 좀 구원해 주시고 아무래도 그 어려서 책 읽는 거 좋아했고 뭐 글 쓰는 사람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 쓰는 사람이 돼야지. 근데 국문과 가면 글 쓰겠지 하고 무조건 간 거죠. 예. 그 대학 진학이 어려울 만큼 가정 형편이 저는 좀 안 좋았다고 들었어요. 특히 그 어머니가 과일밭에서 날품팔이를 해서 이렇게 의원님을 대학에 보냈다고 해서 가슴이 저는 찡했어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이셨는지 궁금해요. 저희 아버지는 어려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9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가물가물한 기억뿐이고 뭐 농사꾼인데 아침에 이렇게 시골에 가면 망옷이라고 하잖아요. 들판에 이렇게 망옷 메고 아침 새벽에 이렇게 냇가에 걸어가다가 쓰러져서 물속에 이렇게 빠져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뭐 6남매를 이제 그때부터 키워서 이제 전부 출가시키기까지 힘드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을 가겠다고 꿈도 안 꾸다가 뭐 대학을 안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까운 광주에 나가서 시험에서 붙어서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쌀 한 말 주시더라고.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매월 쌀 한 말씩은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공부해라. 그런데 도저히 시골에서 안 되고 저도 생활이 안 되고 하니까 어머니가 광주로 이제 이사를 오셔가지고 그 광주 변두리에 과수원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뭐 다닌 거죠. 1974년도에는 전남대학교 물리대 학생회장이셨죠. 예. 그때 발생한 게 그 해 이제 유명한 사건, 민청학년이라는 사건이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서 의원님도 그 체포, 투옥되어서 1년 동안 이렇게 옥살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민청학년 사건이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민청학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여러분은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면 이게 잘 느낌이 없으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에게는. 군사 독재 정권이라는 것은 선거를 없앱니다. 그때 유신 정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거나 이런 선거를 없애버리고 대통령은 간접 선거로 해서 뽑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지 하는 사람들은 전부 암암리에 감시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감옥으로 보내고 고문하고 소위 민주주의 파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신헌법을 72년도인가 발표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건 영구 집권하겠다는 이런 헌법이에요. 국회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은 전국의 대의원들을 뽑아서 장충체육관에서 뽑게 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정치인도 다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리고 뭐 언론도 다 눌러버리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당시에 몇 개 대학에서 이렇게 반유신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잡아넣죠. 그러다가 73년도 겨울부터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전국의 국립대학 중심으로 이렇게 학생운동 지도자들이 조금씩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74년도 4월 달에는 전국에서 함께 학생 시위를 하자.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던 차에 그걸 알아차리고 전국적으로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합니다. 발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을 숨겨주는 사람이나 전부 잡으면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그냥 법도 아니고 대통령이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거 하나로 잡아다가 그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국의 학생들을 한 2천여 명 연루된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1,000여 명 구속했다가 그 중에 한 200여 명을 이제 감옥에서 이렇게 형을 내립니다. 그렇게 전국에서 그 긴급조치를 반대하고 유신헌법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하나의 민주청년학생연맹이라고 가칭 명단을 붙여가지고 잡아들여서 감옥에 보낸 사건입니다. 그때 전부 일반 재판법정도 아니고 군사법정에서 지금 용산 육군본부에 있는 군사법정에서 잡아다가 시위를 준비했다는 이유 하나로 사형, 무기 15년, 20년 막 이렇게 때리죠. 그 사건입니다. 예. 그렇게 엄혹한 시절에 그렇게 큰 사건에 이렇게 휘말렸으니까 대학 다니기도 힘드셨을 거고 취직도 당연히 안 됐을 것 같고 가족들의 그 정말 그 마음 고생은 정말 심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또 참. 그러니까 이건 날벼락이죠. 가족들로 치면. 네. 왜냐하면 그제도 지금 GOP에 사고 났습니다만 그런 사고죠. 평탄하게 학교 다니던 애가 갑자기 사라지고 어디에 잡혀간 줄도 모르다가 어느 날 신문 보니까 떡 간첩처럼 나와가지고 국가를 이렇게 파괴할 변란을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시골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이제 불과 10개월 만에 다 내보내줬습니다. 그것이 너무 무지막지한 일이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여론에 못 이겨서 내보내줬는데 내보내주면 뭐예요? 그들로부터 계속 감시하고 따라다니니까 직업도 못 구하고 안정적으로 어디 이런 작은 공장에라도 가서 일하려고 하면 금세 알아차리고 와서 공장 사장이나 기업 대표한테 저 빨갱이 같은 놈들이니까 안 된다면 쫓겨나고 그래서 그때가 제가 24살, 5살 때쯤이었을 텐데 어린 나이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도 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렇게 이 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정말 뼈저리게 느낀 그런 시절이니까 가족들은 그렇죠. 말할 수가 없죠. 가족들이 겪는 고통. 예. 그런데 이제 또 몇 년 후에 1979년도에는 또 난민전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연루돼 가지고 못된 고초를 이렇게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민전은 또 우리가 잘 아는 김남주 시인이나 또 지금 새누리당 의원인 이재호 의원 같은 사람들 이렇게 연루된 사건인데 난민전 사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갔다 오니까 직장도 다닐 수 없어 아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점점 이제 독재 정권이 막 국민 탄압을 하고
감시하고 뭐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하니까 대부분 이제 절망하죠. 해볼 수 없어.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목사님들 정도가 그 지금 종로가의 기독교 회관에 매주 목요일 날 모여서 기도회 하는 거. 유일하게 그거 하나. 목사님들까지 차마 그 탄압을 못하고 한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갔다 온 저희들로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인생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이 세상을 바꾸지 않고는, 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시골에서 많은 사람이 산업화에 따라서 서울로 왔잖아요. 그래갖고 뭐 도남동, 저기 뭐 신림동, 봉천동 산에 막 이렇게 빈민으로 살아가는데 처참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먹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동일방직이나 이런 노동자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이제 노동운동을 시작하고, 그럴 때 선배님들이 야,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근데 뭐 유인물 하나만 뿌리거나 어디 가서 큰 소리로 말해도 잡아가니 이제 모르게 비밀리에 하자. 그러니까 처음엔 정말 무섭죠. 비밀리에 하는 것은 간첩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왜 우리나라에서 무슨 비밀리에 하냐. 그런 그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어서 안 한다고 처음에는 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조사하겠어. 근데 그 당시 뭐 이름도 없고 민주투쟁하는 뭐 민주투쟁 구국위원회 뭐 이런 이름으로 학생들이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2, 3년 했나? 지하 생활을 하는 거죠. 낮에는 공장 다니고 밤에는 뭐해서 삐라도 뿌리고 이런 거 하는데 정말 겁나죠. 언제 잡혀가면 이제 뭐 간첩으로 올가 넣어도 뭐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꼬리가 밟히고 드러났는데, 그게 이제 난민전이라는 걸 발표를 했죠. 그때는 우리들은 민주투쟁 국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 아주 나이 드신 선배님 몇 분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베트남 이런 데처럼 우리도 예를 들면 미국의 지배를 무너뜨리고 미국의 앞잡이인 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자 해서 이제 뭐 몇 사람이 모여서 앞으로 그런 남조선 민족 해방을 위해서 뭐 우리가 일하자고 위원회란 가칭 이름으로 모였는데 이게 발표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때도 한 200명 연루돼가지고 한 7, 80명 구속까지 갔는데, 남조선 민족 해방전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총을 가졌네, 뭐 이거 국가를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네, 이렇게 막 이제 뭐 비자금을 만들려고 재벌집을 털었네 막 하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 무서운 일 아니에요. 그 당시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74년도에 들어갔다가 79년도니까 5년 만에 또 그런 거죠. 그때는 정말 죽었구나 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니까. 그리고 우리 사건 나고 바로 한 달이, 두 달 있다가 유신, 우리 11.6이 나가지고, 쿠데타가 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사건이 나죠. 그러니까 그 정권 말기니까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때 무서운 시절에 그 사고가 나니까 가족들은 뭐 이제, 간첩 가족이 된 거죠. 안에 있는 사람도 고통이 말할 수가 없었고요. 우리 그 문단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옥도 가고 그랬습니다만 가장 불가사의한 일로 꼽는 것이 그 김남주 시인, 이광웅 시인, 그리고 그 오늘 모신 이하경 이 세 시인이, 그것도 또 이 세 시인이 정말 그 대책 없이 순수한 분들이고 막무가내로 정말 순수한 분들이라고 이렇게 소문난 분들인데, 또 이 세 분들이 엄청난 사건에 이렇게 휘말리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그 김남주 시인하고 또 우리 그 오늘 모신 이하경 의원님과 그리고 나머지 6명에서 8명이
민주화 운동 자금을 마련하고 또 부도덕한 재벌의 행태를 그 경종을 울린다는 그런 명분하에 재벌집을 이렇게 턴단 말이죠. 털다가 이제 미수로 끝나고 붙잡혀서 모두들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후에 어떻든 그런 강도 행각 같은 게 정말 지금으로서는 잘 좀 이해가 안 되죠. 예. 상당히 무모하게 느껴지고 어설프게 느껴지는데, 또 그 시절에는 뭐 그런 어떤 당위성 같은 게 있어서 그랬겠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어떤지요? 그때도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고. 근데 뭐 세상이 엄혹하고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하기로 같이 맹세한 일인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날 동아건설 최원석 사장, 그 당시만 해도 방배동이 아주 상당히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근데 처음 가보니까 딱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집이 많이 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우람한 집이었어요. 근데 5월 햇살이 쫙 비치는 날인데, 아침 그 차에서 내리려는 그 순간, 내가 이 길을 꼭 걸어가야 되나? 한 10여 미터 되는데,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패로 돌아오고 그대로 이제 또 험하게 세월을 사는데, 지금도 할 수 없고 그때도 사실은 안 하고 싶었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뭐 그런 일을 통해서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놀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미안하고 마음이 안 좋죠. 가족들한테는 또 얼마나 미안해요. 그렇죠. 그렇게 큰 사건에 휘말려서 2번이나 감옥을 가는 과정에서 고문을 정말 많이 당한 것으로 또 유명하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적게 당했어요. 이제 저는 먼저 잡혀가지고 많이 맞고 잠도 못 재우고 막 물고문도 당하고 하긴 했지만, 그런 것은 그 당시엔 누구나 다 잡혀가면 기본입니다. ABC로 당하는 거니까. 네. 특별히 심한 건 아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정말로 잡혀갔을 때 막 정기고문 당하고 했던 분들에 비하면 저는 편하게 고문받은 셈입니다. 돌직구 질문입니다. 이하경에게 1970년대는 무엇입니까? 죽음 혹은 절망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 없는 그런 희망이었는지. 저는 제가 결혼도 못하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결혼도 할 수 없다. 나는 이대로 가다가는 저 밑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마 죽을 거다. 70년대 후반기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끝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이랄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내가 내 존재를 버텨갈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끝없이 따라다니고 일도 할 수 없고, 최하 단칸방에 살면서 겨우 그 일 좀 해가지고 하루에 60원짜리 밥 3끼 먹고 그냥 종일 일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고, 그 당시 최하위층들의 삶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족도 몇 년간 찾아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나? 그래서 아마 그런 운동을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절망 속에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난민전 사건으로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석방된 후에는 이제 대학에 복학하고, 그리고 시민운동에도 뛰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인가요? 그 당시에는 시민운동이란 말이 없었어요. 예. 그냥 내가 무엇인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 생각을 했고, 그러던 차에 마침 YMCA 선배님 한 분이
보자고 해가지고 YMCA가 뭔지도 몰랐죠. 그냥 광주에는 Y가 훌륭한 건물이 있으니까 그 당시 강연에 몇 번 가보고 했던 기억 외에는. 근데 뭔가 하여튼 세상을 바꾸는 일일 수 있으면 좋다 하고 인턴십 겸해서 갔다가 그 전라남도 순천을 내가 한 번도 안 가봤죠. 그냥 어느 날 가을날에 한번 갔다가 거기 주저앉게 된 거죠.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네. 내가 버리고 오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희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시민운동이더라고요. 저도 그 순천에서 Y에서 그 시민운동 하실 때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순천에 우리 많은 문인들이 또 김혜와 김기용 같은 그런 노동자 시인들이 거기가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시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하경을 존경하는 이유는, 이하경 선배 시인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 밑바닥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이고 또 늘 이렇게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챙겼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의원님이 가장 존경하는 분은 누굽니까? 저는 많아요. 역사적으로는 자기 나라 조국을 위해서 독립운동하신 분들 많죠. 어느 나라나 가면 다 있잖아요. 제3세계 가면. 그분들 존경하고, 대표적으로 간디 같은 분도 무저항으로 싸우잖아요. 그런 분들. 또 베트남의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우리 호치민 양반은 공산주의자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민족주의자가 더 였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 또 우리나라도 보면 김구 선생이랄지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그 동상 걸려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 삶의 이야기를 보면 절절하죠. 또 동학혁명을 이끌었던 우리 전봉준 장군 생각하면 눈물 나잖아요. 그 무서운 그 당시 총 가진 일본군하고 싸워서 좋은 나라 만들어 보겠다 하다가 사형까지 당하고, 또 최근에도 사진들 보지만은 막 목을 베잖아요. 일본군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20대 때 그런 사진을 보면 정말 그 눈물 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까지는 못해도 정말 세상에 좋은 일 하다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죠. 그리고 지금도 시민운동이나 이름 없이 주부들,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또 이번에 밀양이랄지 보면 끊임없이 이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이런 분들이 나는 작은 성인이고 예수고 부처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세상에 존경할 사람이 너무 많다. 또 이하경 의원 하면 이런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참 조용하신 분인데 할 일은 꼭 한다, 이런 말이죠. 또 그랬기 때문에 순천에 있다가 순천 YMCA에 있다가 전국에 있는 YMCA의 사무총장도 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만, 순천만인가요? 네. 순천만을 살리기 위해서 무려 네. 15년간이나 이렇게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지금 순천만이 전국에서 꽤 유명하죠? 예. 근데 제가 순천에 갔을 때는 그냥 순천 사람들만이 데이트 가는 갈대밭이었어요. 작은 갈대밭. 그리고 포구고, 작은 포구. 근데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거기에 모래 채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골재 채취를.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봤죠. 근데 참 좋은 곳인데 환경을 파괴해서 되냐 해서 그때부터 골재 채취 반대. 시장이 허가를 해주죠. 기업들에게.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철새들이 오고, 두루미가 오고, 그리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갯벌이라는 것이 얼마나 생명의 보고인지, 자연의 생명 창고인지, 이런 거 알면서 하여튼 1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돈 걷어서 축제도 만들었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축제를 연 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한 3, 4년 하다가 그게 이제 전라남도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되고 나니까 순천시가 드디어 인정을 하고 이거 생태지역으로 하겠다.
근데 그때 생태 이야기만 나오면 주민들이 막 갈대밭에 불을 질렀어요. 여기 생태 지역으로 포함되면 우리는 땅값 안 오르고 도시개발 못 한다. 도시에서 그 4km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순천시가 그걸 이어받아서 지금은 저렇게 좋은 그 갈대밭 또 뻘밭을 잘 지켜줘서 너무 고마운데 이 하나 고치는데 15년 걸렸어요. 근데 많은 정말 운동가들이 함께 했죠. 지금 다 순천에 살아 계시고.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오시면서, 가장 그 인상에 깊게 각인된 분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시민운동 하실 때 뭐 유명한 분들도 많지만 동네에 가면 그 혼자서도 정의로운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순천에 가면 사랑치과라고 있어요. 치과 의사가 이충섭이라는 원장님이신데 이분은 혼자 어떤 시행정에 잘못된 일을 보면 계속 공문보도 인터넷에 올리고 해가지고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또 서혜원 변호사라는 분은 이 순천만 싸움을 함께 해오신 분이고 지금도 변호사를 하시는데 천은사 입구에 그 지리산 성삼조 올라가는 길에 통행료를 받습니다. 참으로 가신 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통행료 이름이 천은사를 구경하는 입장료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나는 천은사를 보지도 않고 지나가는데 입장료를 내야 되냐. 이건 분리해주라. 지리산 올라가는 비용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소송하고 소송단을 모으고 해서 하시고. 이렇게 시민운동 하다 보면 그렇게 시민 한 분 한 분이 정의롭게 이 잘못된 일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죠. 그런 시민들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씩 나가는 것 같고요. 그렇게 시민운동을 해오시다가 시민정치의 3파역을 이렇게 자처하면서 정치권으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정치인이 되고자 했을 때 정치적 목표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목표는 무엇이었고 또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 시민운동과 똑같이 예를 들면 아까 세계가 하나가 집안처럼 그 부당하게 억울한 일 당하는 일 없게 하자. 잘못된 제도를 바꾸자. 특히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제가 어려서부터 특히 박정희 대통령 때 항상 80년대만 되면 마이카 시대가 오고 다 좋은 세상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국민소득이 올라도 이제 2만 불만 오르면 이 가난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3만 불까지 올라가면 선진국이 될 거다. 그래서 마치 경제에만 이렇게 수치만 올리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경제 성장만 하는 게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고 어떻게 골고루 함께 잘 나눠서 국가 공동체, 국민 공동체가 좋은 이 상생의 공동체로 될 건가. 이걸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게 이 시민운동 가지고 너무 느린 거죠. 시민운동은 기본에 불 때는 일이라면 밥을 지으려면 이제 쌀을 부어야 되잖아요. 이 일은 정치가 하는 거다.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근데 15년 동안 걸릴 일을 정말 정치는 한 번 제도 하나 잘 만들고 법 하나 잘 만들면 하루아침에도 바뀌니까요. 예를 들면 쉬운 예로 지금 집에서 아이 키우는 사람들 예전에는 육아수당을 안 주었잖아요. 지금은 주잖아요. 20만 원, 10만 원씩. 과거에는 어떻게 내 아이를 내가 키우지 육아수당을 국가가 주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가 좋은 제도를 만들면 사람들의 삶이 한꺼번에 바뀐다. 그래서 이제는 운동은 기본으로 하는 거지만 또 정치도 좋은 정치로 바꿔야 된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쉽게 들어주고 바꾸는 정치, 이런 정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한 겁니다. 이제 책치에 필수적인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요. 의원님의 기억 속에 있는 내 인생의 책,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어떤 책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뭐 감명 깊은 책이 많죠. 그런데 그중에 제가 시인으로서 가장 감명 깊었던 계기가
그 김남주 시인의 첫 시를 보고 그랬어요. 첫 시가 제가 민창현 사건으로 잡혀가서 구속돼가지고 그해 그 유치장에서 60일을 살았는데 유치장으로 책이 한 권 들어왔어요. 그 책이 창작과 비평 74년도 봄원가 됐는데 딱 김남주 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김남주라는 분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아무도 모르는 그냥 저희 전남대학에서 그 유신 반대하다가 감옥에 잡혀가서 죽으라고 고문당하고 막 나온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리고 내 방에 그분하고 함께 감옥 살다가 친한 친구 이강이란 분인데 감옥 갔다가 다시 또 돌아가요. 내 방에 또 민창현 사건 들어온 분이에요. 그 형님한테 선배님한테 김남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이 좋은 사람인지를 쭉 듣던 차에 딱 장비가 들어왔는데 김남주 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국문과니까 시를 좀 많이 받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 또 시인 되겠다고 그적거리기도 했으니까. 근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시의 그 전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소리, 막 그 속에서 우러나는 소리를 그냥 막 썼는데 이게 시인가? 근데 정말 감동적인 시였고 그게 아마 이제 새로운 시의 우리 한국 역사에서 뭐 전환의 한 또 계기가 됐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그 첫 시집, 첫 시 몇 편이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김남주 시인을 요즘 그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김남주가 어떤 시인인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그 보통 분들이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시하면 그 아름답다. 그리고 굉장히 그 편안하고 부드럽다. 감수성을 이렇게 살려준다. 우리가 대표적인 시인이 김소월 시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나는 꽃피네, 꽃이 피네, 뭐,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쓰신 분인데, 김남주 시인은 이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자기의 그 분노, 또 세상을 향한 뜨거운 격정, 이런 것들을 그 시적인 언어로 단련시켜서 그대로 불처럼 쏟아내서 화끈화끈 그리는 거죠. 곱게 풍경화를 보다가 화염방사기를 맞는 그런 기분이랄까. 그래서 이것도 시야? 근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그 풍경화 같은 시에서 화염방사기처럼 심장을 바로 쏘는 그런 시의 변화랄까.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한국사가 시가 굉장히 격정적인 시대를 또 한 시대를 살잖아요. 우리 오봉옥 시인도 그런 시를 또 쓰다가 어려운 일 많이 당하시고. 1980년대 그 김남주는 한복판에 있었던 시인이고 또 그렇게 80년대를 거쳐온 분들이라면 다 김남주 시인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탁의 말씀드린 거고요. 김남주의 첫 시집이 그 진홍가가 나오던 해가 1984년도입니다. 그때 의원님은 또 실천문학의 그 시어 무기어라는 그런 시선집으로 그 문단에 데뷔를 하셨거든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딱 30년간 이렇게 시를 써오셨는데 80년대는 시의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집을 이렇게 찾았고 또 많이 팔렸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시집이 안 팔린다고 그러거든요. 시를 왜 그 읽어야 되는지 그런 말씀도 좀 해주신다면요. 시는 마음의 풍경화라 할까? 이런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근데 시를 읽으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껴지고. 근데 산문은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로 이렇게 이해를 하죠. 어떤 사건이 났고, 누가 사람을 죽였고, 누가 연애를 하다가 실현당해서 참 슬프겠다. 슬프겠다를 그 사실을 보여주는데 시는 인간이 예를 들면 살아갈 때 슬프고 절망적이고 할 때 위로가 돼야 되잖아요. 위로받고 싶고 외롭고 힘들 때. 근데 소설은
머릿속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라 실제로 마음에 채워주지 못하는데 남이 쓴 이야기인데 어쩌면 내가 이렇게 나와 똑같은지. 여러분 노래방 가서 그 트로트 노래 젊은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나이 든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 실현당한 사람들 노래가 많은데 실현당해서 노래방에 가서 한번 불러보세요. 어쩌면 가사가 그렇게 절절히 다 내 마음을 전달하는데 시는 훨씬 더 그 굉장히 품격 있게 격조 있게 자기 마음속의 외로움, 슬픔, 고통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줘서 스스로 일체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힘든 분들은 시를 통해서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도 마음이 힘들 때 자기에 맞는 시를 찾아서 읽으면 위로받고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는 신비의 보약이다, 명약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의 이력을 보면 또 그 노무현 재단의 이사로 3년간 이렇게 지내셨더라고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의원님이 아는 노무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은 막 종로 나갔다 떨어지고 부산 가서 떨어지고 완전히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게 감동을 줬잖아요. 국민들에게 되지 않을 일, 되지 않을 일을 가서 부딪히고 깨지고 남한테 바보라는 소리 듣고 그런데 주저앉지 않고 도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제 소위 3당 합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소위 노태우, 민정당, 또 김종필, 그때 뭔 당인지 모르겠다.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또 김영삼의 신앙, 하여튼, 원래 김영삼 대통령이 통일민주당인가? 우리 소위 민주주의를 함께 싸우던 정치인이었거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하고 겨루다가 안 되니까 이 독재 정권을, 군사 정권을 이끌었던 팀하고 한편 먹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 연애했는데, 둘이 잘 연애했는데, 어느 날 나 빼버리고 더 돈 많고 부자한테 시집가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안 따라간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따라가서 지금 김무성, 서청원 이런 분들이 다 그때 김영삼 밑에서 정치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권력을 쥐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죠. 그때 안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미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처음 여수와MC 사무총리 하면서 우리가 청년들끼리 그랬어요. 저런 분을 우리가 힘을 줘야 된다. 우리가 이럴 때 모셔서 강의도 듣고 하자. 그래서 이제 초청해서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이제 교류하게 되고 만나면 만날수록 정치인 같지 않은 정치인, 소탈하고 이렇게 가식 없고 그래서 야 저런 분이 정치를 하면 세상을 좀 바꿀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죠.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좀 가볍고 재밌는 질문 한두 가지를 해볼까 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42년 전으로 착 돌아가서 20살 이하경이 된다면 지금 내가 20대로 간다면 난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인데 나는 여행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돈 떨어지면 복지관 같은 데서 일해주고 밥 좀 얻어먹고 또 어디 가서 배추도 뽑고 그래서 다음도 됐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곳곳에 가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사는 것 보고 난 정말로 일해보고 싶고 지금이라도 내가 이제 이 직업을 그만두면 한 5년이 됐건 3년이 됐건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 번 태어나서 사는 건데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사는 인생이라는 게 굴레의 인생이잖아요. 직장과 집, 직장과 집, 직장과 집 하다가 어느새 나이 들어오면 은퇴하면 돈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살고. 그래서 난 젊은 사람들에게 한번 이왕 직업 없으면 걱정하지 말고 내 한 몸 가지고
어디 가서 봉사해주고, 무 뽑아주고, 공장에 가서 일 며칠, 뭐 한 달 정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냥 즐겁게 살자. 그리고 열심히 또 좋은 일 하는 데 있으면 가서 몸으로 몸빵 해주고, 한번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시민운동을 오래 해오셔서 지금 전문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몸빵. 잘 들었습니다. 그 의원님과의 만남도 막바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올해 목표가 그 시작할 때 어떤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얼마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들 많이 만나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또 만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군포에 가서 이렇게 지역사회 좀 리더 그룹들을 이제 많이 만났으니까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에 어떻게들 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좀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정치로 전달하는 그런 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포가 굉장히 상당히 좋은 동네예요. 사람들 모임도 많고 깨끗하고 잘 잡혀진 도시인데 내가 열심히 도와서 대한민국에 좀 으뜸 가는 행복한 도시로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의원님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전해져 오네요. 이제 의원님이 추천하신 김남주 시인의 그 진홍가라는 시집 중에서 시 한 편을 의원님이 직접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김남주 시인의 진홍가는 이 당시 분이 한 20대 후반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유신헌법을 반대했다고 유인물 뿌렸다고 해가지고 이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면 또 잡혀가니까 할 수가 없어서 첫 시에 그 고문 이야기를 쓰는데 이게 그 배경을 모르면 무슨 이야기인지 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무릎 꿇리고 옷 벗겨서 돼지처럼 막 바쳤을 때의 그 느낌이 뭘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홍가는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위로의 그 뜻입니다. 진홍가, 총구가 내 머리숲을 헤치는 순간 나의 신념은 혀가 되었다. 허공에서 헐떡거렸다. 똥개가 되라면 기꺼이 똥개가 되어 당신의 똥구멍이라도 싹싹 핥아주겠노라 혓바닥을 내밀었다. 나의 싸움은 허리가 되었다. 당신의 배꼽에서 구부러졌다. 노예가 되라면 기꺼이 노예가 되겠노라 당신의 발밑에서 무릎을 꿇었다. 나의 신념, 나의 싸움은 미궁이 되어 시면으로 떨어졌다. 삽살개가 되라면 기꺼이 삽살개가 되어 당신의 발가락이라도 핥아주겠노라. 더 이상 나의 육신을 학대 말라고. 하찮은 것이지만 육신은 유일한 나의 확실성이라고. 나는 혓바닥을 내밀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나는 손발을 비볐다. 오늘 정말 바쁘시잖아요. 또 국회가 회기 중이고 이렇게 바쁘신데 책지 스튜디오까지 직접 오셔서 이렇게 녹화도 해주시고 너무도 이렇게 제가 감사의 고맙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의 한 말씀 해주시죠. 세상이 살다 보면 절망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그러죠. 이렇게 먹을 것 많고 좋은 옷 입고 휴대폰도 쓰고 이 좋은 세상에 뭐가 그리 걱정이냐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래도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취업 걱정, 취업 안 돼서 걱정이고 집을 살 수 없어서 걱정이고 여러 걱정인데 걱정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걱정하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노력할 때 그 걱정이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주변 사람과 해결을 위해서 걱정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믿고 여러분들 함께 힘을 내서 우리가 행복한 대한민국, 누구나
새끼 걱정하지 않고, 뭐 집 걱정하지 않고, 또 아플 때 병원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제 아내가 사온 포도를 아이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시원한 과일 하나가 지쳐있던 기분을 싹 이렇게 바꿔주었는데요. 똑같은 포도지만 어떤 건 새콤달콤 맛있고 어떤 건 또 시기만 하고 맛이 없기도 하죠. 바로 토질 때문입니다. 맛있는 포도를 키우는 게 좋은 토질이라면 좋은 사람을 키우는 건 독서의 힘이 아닐까요? 책 읽는 즐거움과 함께 커가는 청소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책치 오늘 순서를 여기서 접습니다. 내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